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 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네, 같이 보겠습니다. 관세 13시간 만에 유예, 트럼프 입에 세계 증시가 출렁거렸다라는 거죠.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죠. 어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조금 전 온 속보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동안 상호관세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장이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죠. 여기 볼까요? 사진. 지금 이게 일본 증시입니다. 일본 증시. 근데 여기는 지금 파랗게 질린 여기는 7일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갛게 다 오른 여기는 10일. 이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얘기한 이후에 증시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출렁거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얘기한 90일 유예 대상에서 빠진 나라가 있죠.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보복 관세로 그래? 미국이 우리한테 물려? 그럼 우리도 85% 물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그래? 그럼 중국은 125%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 백악관이 중국 관세 125% 아닌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몇 퍼센트냐? 145%다. 합계 관세로 하면 145%가 맞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중국이랑 협상하고 싶습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국의 협상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우리 대화로 풉시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근데 145% 물리면서 대화가 될 거냐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네요. 어쨌거나 중국을 제외하고는 지금 전 세계가 일단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좀 가진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 대체 왜 유예 기간을 갑작스럽게 준 것이냐라는 거죠. 다음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미 국채의 역습.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섰다.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이유 국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 그래서 관세 전쟁 이후에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지금 전반적으로 증시는 물론이고요. 국채도 이례적으로 동반 폭락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불안해한다. 사람들이 불안해해서 그래서 안 되겠어요. 잠깐 유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럼 90일 지나고 또 유예할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죠. 관련해서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호 관세도 유예될 수 있어요라는 얘기에 그때 가서 좀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지가 좀 있는 듯한 대답인 거죠. 네, 잘 대처하면 또 해볼 법도 하다, 해볼 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이재명 잘사니즘 들고 대권 도전, 국민의 도구 될 것. 이재명 대표 어제 11분짜리 동영상을 통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대체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 살짝 나와 있죠. 잘사니즘.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잘사니즘을 들고 내가 국민들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더 구체적인 얘기는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서초 자택으로 마쿠 정지 본격화 우려라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오후 5시에 이제 서초동 사저로 옮깁니다. 근데 관련해서 마쿠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도 있다라는 거죠. 왜? 앞서서 관저 정치 아니야라는 게 있었던 만큼 사저로 옮기면 그럼 이제 사저 정치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같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세계일보입니다.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 네. 어제 헌재에서 오후 2시에 결과가 나왔죠.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계엄 관련 등등을 이유로 이 소추안이 이 헌재로 제출됐었던 이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결국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헌재는 뭐라고 판단을 했느냐? 계엄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볼까요? 국회에서 가결된 13건 중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만 인용이 됐다. 13개 중에 하나 빼고 12개는 다 기각이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는데 음주운전을 지금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음주운전의 장면은 깜깜할 때 불 켜고 불어보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음주운전 이 단속 현장의 모습인 건데 지금은 밝죠. 왜? 한낮에 한 음주운전 단속이었습니다. 이 지금 제주도 여기가 지금 제주도 연북로라 그래요. 요즘에 날 따뜻하고 봄꽃도 피고 나들이 시즌이죠. 그러다 보니까 낮술하시는 분도 꽤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 이 음주운전 단속도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낮이고 밤이고 절대 안 되는 거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눈길 가는 기사는 갖고 왔는데요.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트럼프 관세는 국난, 일본 전 국민의 최대 5만 엔 지급 검토입니다. 네. 지금 전 세계가 이른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경우도 상당히 이 여파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번 트럼프 관세는 이건 국난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전 국민의 최대 5만 엔을 지급하는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예요. 글쎄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물리는 이 관세가 국난으로 불리는지 알까 싶습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후 5시 퇴거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오늘 오후 5시 서초동 사저로 옮긴다. 한남동 관저에서 서초동 사저로 오늘 오후 5시에 옮길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짐이 굉장히 많을 텐데 하루 만에 바로 옮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이미 어제부터 지금 보이시는 바로 저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트럭이 몇 대가 왔다 갔다 좀 하더라라는 거죠. 짐을 미리미리 좀 빼는 모습도 좀 포착이 됐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어제부터 이 어제 사실 그제부터 시작일 수도 있고요. 짐을 좀 미리미리 뺐고 최종 오늘 윤 전 대통령 내외가 이제 서초동 사저로 완전히 이제 옮기는 그런 상황, 이사를 하는 게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후 5시 전에 아마도 수석들을 포함한 참모진들은 미리 가서 좀 마지막 인사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오후 5시 그럼 관건은 사실 이거죠.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 차를 타고 관저에서 쭉 나와서 앞에 분명히 지지자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갈 것이냐. 근데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가 차가 쭉 내려오다가 차가 잠깐 서고 내려서 지지자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오는 얘기가 정치적 메시지는 없지만 국민께 송구하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관저에서의 마지막이 될 건데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저는 지지자들 오늘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네. 그분들한테 좀 제대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오게 되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하다. 이 정도의 인사는 좀 하지 않을까. 승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현재 지난 일주일 됐습니다만 승복 메시지는 하나도 낸 게 없거든요. 네. 오히려 정치인들 만나고 억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앞으로 형사재판, 내란죄 재판이 있기 때문에 승복한다는 거는 아마 굽히고 들어간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승복 메시지보다도 미안하다, 감사하다 이 정도 메시지는 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사실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지금 이 선고가 나고 일주일이 됐죠. 이 대략 한 일주일째 되는 오늘 퇴거를 하는 상황에서 오늘 승복 메시지가 나오겠냐, 왜 형사재판이 맞물려 있는데 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요건 사실 이경미 변호사님,
승복 메시지를 내면 형사재판에 약간 영향이 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승복이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헌법적으로 이제 또 판단을 한 게 또 크고요. 네. 물론 그 안에서 이제 형사재판과 관련된 뭐 좀 동일한 그런 사실관계가 있기는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있었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뭐 승복 메시지를 냈다고 해서 그 사실관계 전부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냈다라고 또 보기엔 또 어려울 수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재판부에서도 형사재판에서는 더욱더 엄격하게 이제 증거 법칙을 적용해서 그 혐의 유무를 판단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비춰본다면 뭐 승복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형사재판에 직결돼서 이제 내 죄를 인정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석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뭔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로서의 뭐 이제 의미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제 뭐 법적으로 따졌을 때 승복 메시지를 낸 게 정말 이제 오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 형사재판, 이 본격화되는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는 법적으로는 이 영향이 없지 않겠냐. 다만 정치적인 영향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까 저희 일면에서 살짝 봤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이 기사였습니다. 오늘 서초 자택으로 막후 정치 본격화 우려. 막후 정치를 본격화하는 거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는 거죠. 네. 왜? 사실 그동안 뭐 관저 정치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가 이 윤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가 좀 흘러나오는 게 있고 관저를 찾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들이 뭐 이 한 얘기가 전원으로 나오면서 관저 정치 아니야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음 기사 보죠. 반탄 주자 윤심 마케팅 나경원 측 역할당부 김문수 전화 격려입니다. 네. 지금 반탄 주자들이 이른바 어떻게 보면 윤심 마케팅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 실제로 이 관저를 찾았던 사람들 혹은 통화를 했었던 사람들이 나 이런 얘기 들었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김문수 전화 격려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전 장관 출마한다고 윤 전 대통령이랑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내가 이제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관을 그만두고 국무회의 마치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제가 장관을 임명해 주셔서 했는데 사표를 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장관, 제가 장관직을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나를 임명해 준 게 윤석열 전 대통령인데 제가 좀 그만두게 됐습니다. 대선에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전화로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최창렬 교수님. 사실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현재 각종 여론조사로 봤을 때 여권에서는 1위인 상황이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었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도 겹치는 이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이 상당히 이 지지를 하는 그런 후보 중에 하나인데 과연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까? 라는 말로 끝났겠느냐. 고생 많았습니다. 승리하세요. 라는 말이 뒤에 붙었을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어떤 최선을 다해달라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겠어요? 최선을 다해달라. 예, 승리란 말까지 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모르겠는데 지금 요즘 이제 그 지금 쭉 말씀하신 거 뭐 전원 정치 또는 관저 정치로 말씀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의 저 주자들이 저런 행동 좀 자제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당위적으로 그렇게 자제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 대통령은 지금 파면되고 내란 우두머리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당사자거든요. 그리고 그야말로 전원일치에 파면이 됐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라는 게 국민들로부터 파면된 겁니다. 국민이 선출했는데 근데도 윤 전 대통령은 관저로 사람을 부르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통화를 하고 이게 또 흘러나오고 국민의힘의 의원들 저 뭐 이제 얘기를 전하는 의원들이나 찾아가는 분들도 그렇고 아직도 이 지금 탄핵의 의미가 뭔지 이번 그 탄핵 사태 탄핵 정부에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파면됐다는 이 팩트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어떤 인식 같은 거 성찰 이런 게 너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저에서 지금 일주일 만에 오늘 퇴거하는 거 아닙니까 저녁에? 그것 좀 길었던 것 같고 근데 그 날짜가 며칠 좀 늦는 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굳이 얘기하면 그것도 좀 빨랐으면 좋았을 뻔 하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관저에서 관저 정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관저라는 데는 대통령의 공적 영역이에요. 네.
그럼 며칠간 있는 것도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거니와 더 있는 것도 거기 사람을 부른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사적으로 가서 만나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네. 거기 또 찾아가는 것도 막을 수 없는 노릇이고 그런데 관저에서 그렇게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처럼 비치는 거예요. 정치적 행위로 보이는 발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무슨 윤리적, 도덕적,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측면을 떠나서 저는 그 중도층들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냐. 저는 부정적으로 비칠 것 같아요. 저에게 자꾸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다 지지자들 위한 얘기들이란 말이에요. 대통령이었으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적용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좋은데 항상 지지자들 위한 얘기인 걸로 비춰서 이따가 얘기도 아마 전 국민에 대한 사과 이런 것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이런 메시지가 당연히 공상이 크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도 승리해달라 이런 얘기도 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렇게 뭐 다른 뭐 이 국민의힘의 후보들도 만나고 왔어요. 내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건 안 하는 게 낫다. 중도층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실 이 대선 본선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네. 사실 이 주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사실상 경선을 좀 염두에 두고 후보가 돼야 당의 후보가 돼야 본선에 가는데 그 전에 경선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어떤 친분, 지지를 이 앞세우는 게 상대적으로 내가 뽑힐 확률은 당 후보로 뽑힐 확률은 높은 거 아니겠느냐는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죠. 뭐 후보들은 오늘 나경원 의원이 뭐 출마 선언은 아닙니다만은 네. 윤 대통령한테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용기를 또 얻어서 출마하는 거고 또 이철호 경북지사는 이번에 뭐 대선 후보도 나가지만은 내년 또 지방선거 제도선 도전에 또 의미가 또 상당히 있지 않겠어요? 또 김문수 장관이 저는 대통령하고 전화한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고용노동부 장관 했으니까 저 출마하려고 그만둡니다. 뭐 자기를 임명해준 전 대통령에 대한 인사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국민들이 볼 때는 아직도 지금 이 자성이나 성찰의 시간인데 지금 시간은 성찰의 시간이거든요. 대통령도 서초동 사저에 몰려가서 정치적인 영향력, 사저 정치를 하려는 꿈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탄핵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한마디를 하고 싶으면은 50일도 못 참냐. 대선이 이제 6월 3일이면 겨우 50여일 남았잖아요. 네. 그동안이라도 대통령이 자제해야죠. 그래서 중도층, 무당층, 부동층들이 지금 정권에서 떠났잖아요, 마음이. 네. 다시 좀 돌아올 수 있는 후보를 좀 미는 쪽으로 해야지 저렇게 대통령이 영향력 행사하고 후보들은 대통령한테 전 탄핵당한 대통령한테 줄 서는 식으로 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권 재창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윤 대통령부터 좀 절제할 줄 알고 또 염치도 좀 있어야 되고 부끄러움을 좀 알아야 된다. 지금은 자제할 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이 최 교수님하고 윤 대표님하고 좀 의견이 좀 공통적으로 지금 나온 거예요.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좀 자제해야 된다, 참아야 된다. 최소한 대선이 끝날 때까지 50일만이라도 좀 메시지 내는 걸 좀 중단을 하고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 국민의힘의 대선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지금 이 김문수 전 장관의 경우도 그래도 경선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뭐 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 보이는 게 지금 이 김문수 전 장관 외에도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연락했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문수 전 장관은 통화만 했지 나는 직접 만났거든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직접 들어보시죠. 통상 보이셨어요? 저하고 네. 만나면은 원래 약주 한잔 하는데 어제는 뭐 차만 하고 과일 먹었는데 본인이 약간의 건강상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수척해 보이고 좀 저 안타깝게 보였어요. 예, 늘상 씩씩하고 네, 막 호방하고 이랬는데 예. 어제는 조금 좀 안타깝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네. 마지막 말이 좀 의미심장하죠. 나중에 열심히 뛰어서 대통령이 되면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라는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총장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우선 윤석열 지청장, 우리 정의는
혹시 조직을 사랑합니까? 네, 대단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까? 예.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정정합니다. 여주지청장 때 그때 했었던 얘기예요. 그때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볼까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건 충성심이다라고 조언을 이번에 이철우 지사한테는 또 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저 화면에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멋있었어요. 전 진짜 저 말 보고 제가 반했어요. 아, 저런 역시 윤 검사가 그 당시 윤 검사, 윤 지청장이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크게 되겠구나. 저때 강물 검사였어요. 우리가 아는 그 막연한 의미의 검사인데 검사는 정의의 사도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과거부터 검사와 여선생 이런 영화도 있었고 말이죠. 근데 저는 그때 모습과 이렇게 달라졌나. 불과 몇 년 전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근데 지금 말씀은 지금 사람을 쓸 때 중요한 건 충성심이다. 전 저만은 동의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을 쓰고 자기가 사람을 기용한다면은 자기와 이제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건 뭐 충성심이라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역량과 능력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백한가, 청렴한가 이런 걸 봐야지 그 조직도, 그 기구도, 그 나라도 잘 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생각까지 사람을 쓴다? 그건 좀 보기에 따라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관점을 달리해서 표현한다면 아부 잘하는 써라, 아부 잘하는 사람 써라라는 걸로 해석할 여지도 좀 있다고요. 사람이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석열, 저기 기사 그대로 전 대통령이 저렇게 말을 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탄핵 국면 그리고 그 이전에 여러 이제 자기 주변에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의식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알 길은 없습니다만 저런 말씀을 하는 걸 봐도 역시 관점이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다. 사람은 좀 그렇게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사람 쓸 일은 없겠습니다만 전 저런 기준을 쓰지 않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 얘기는 대단히 좀 충격적이기도 해요. 그 전에 했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 네. 내가 예전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에 내가 반했는데 지금 이렇게 다른 얘기 내놓기야라는 뭐 약간 그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철우 지사한테 했다는 얘기, 나중에 대통령 돼서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윤영걸 대표님,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내가 충성심만 보고 사람을 쓰지 않아서 좀 후회해라는 말로 사실 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본인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얘기인 거 아닌가 해요. 뭐 거의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했잖아요. 예, 과거에 가장 그 검찰총장도 과하다고 했는데 일약 법무부 장관을 시키고 당 비대위원장 시키고 총선을 맡겼잖아요. 계속 어떻게 보면 황태자로 했는데 그 12.3 계엄 이후에 뭐 내란을 시인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도 거의 내란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하고 손을 같이 잡고 자신을 공격하는 모양새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직도 저런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옛날에 1990년대 김수환 추기경이 네. 내 탓이요 이거를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뒤에다가도 내 탓이요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렇게까지 탄핵까지 오게 된 게 누구 남 탓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본인 탓 아니겠어요? 노노의 개강자가 정치가 근본이 뭐냐고 공자한테 물어보니까 공자가 그랬어요. 자기 자신부터 똑바로 서는 거다. 그러니까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랑 한동훈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공정과 상식이 안 통하니까 그거부터 총선에서 실패하고 거기서부터 비상계엄의 뿌리가 자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좀 윤 대통령이 저렇게 남 탓하는 것보다도 네. 지금은 자신을 좀 성찰할 때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됐나.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정원 때 그 댓글로 왜 항상 하극상이었죠. 치받았어요. 그리고 그 검찰총장 때는 조국 사태 때 문재인 대통령한테 치받았어요. 그거 갖고 충성심 갖고 어떻게 보면 나는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는다. 이거 갖고 어떻게 보면 아이콘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와서는 저런 얘기를 하니까 그 딜레마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자중자애하는 모습이면 좋겠다라는 게 또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지금 이 김문수 전 장관은 나는 통화했어 여기에
나는 만났어라는 게 이철우 경북지사였었죠. 근데 여기에 나는 이철우 지사보다 먼저 만났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나경원 의원이죠. 나경원 의원. 지난 이미 사실 이 4일에 탄핵 선고가 나고 난 다음에 이튿날인 바로 5일에 대통령 관저에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차담을 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불러서 갔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지금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뭐 역할해줘서 고맙다라는 얘기만 한 줄 알았었는데 그때 이 나라를 역할을 앞으로 해달라. 대선 출마를 고려해달라라는 얘기를 이때 차를 마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경원 의원한테 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1시간 동안 차담을 했다는 얘기 듣고 뭐지? 나경원 의원 대선 나오는 거 아니야? 긴가 아닌가 했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청 앞에서 실제로 나경원 의원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최청일 교수님,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날 4월 5일 날 나경원 의원 만나서 이 차 마시면서 대선 출마 좀 고려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게 맞다고 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하고자 어떻게 보면 이 본인의 어떤 의지를 좀 투영을 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완전한 정치적 발언이거든요. 네. 대선 출마해달라. 이 얘기는 내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실 말하면 윤심이라는 얘기가 적절한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심을 적극 활용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도 저 얘기를 이제 소개하는 게 경선에서 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어떤 전언을 할 때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발언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면 얘기 안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런 얘기들이 이제 당심 50 이렇게 당심 민심 55대 50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이제 카우트프 때는 뭐 100% 이제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뭐 나경원 의원이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승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는 거. 저런 건 아까 저도 말씀드리고 우리 윤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뭐 지난번에 탄핵을 찬성하고 반대하고 입장을 떠나서 말이죠. 저야 뭐 당연히 찬성을 엄청나게 했던 사람입니다만 네. 저런 얘기가 어떻게 비칠지 여전히 생각 안 한다.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런 부분들이 과연 그야말로 윤 전 대통령이 보수의 정권 재창출을 원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저 얘기를 자제해야 돼요. 좀 오히려 경선에서조차도 저런 얘기가 불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윤 전 대통령과 그 당시 사이가 안 좋고 갈등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선거 때 63%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정당이기 때문에 당심도 막연하게 윤심만을 쫓지 않을 수가 있다고요. 국민의힘이 하나의 정당으로서 대선에 이겨야 된다는 그런 본능을 갖고 있는 이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성인 거죠. 네. 그렇다면 전략적 선택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완벽하게 이제 윤심이 실리는 후보가 경선에서 일 것 같게 보이긴 합니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물론 며칠 지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후보하고 겨룰 수 있을까?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요. 전 그래서 저렇게 과도하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경선 후보들이 윤심을 실리면 이긴다는 생각도 잘못된 판단할 수 있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제가 아까 2021년도가 2013년도입니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해서 윤심을 얘기를 하는 게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좀 약간 주시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김문수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사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이 차담을 하면서 들었다라는 얘기는 윤심은 나경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나경원 의원이 윤심으로 출마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으로 출마한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윤심이 반영한 건 아니에요. 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또 이게 또 묘한 게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이른바 윤심 주자일 거다라고 얘기가 됐었던 원희룡 전 장관, 이 김기현 전 대표, 김태흠 지사 등등 다 불출마를 지금 사실 선언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경원 몰아주기인가라는 얘기도 살짝 있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나경원 의원 본인의 성향상 뭐 출마한 거 아닌가. 과거에 본인 의지다. 출마는 다 했잖아요. 서울시장 그리고 당 대표도 계속 하고 했으니까 뭐 잔치만 열리면은 꼭 하여튼 출사표를 내는 뭐 그런 성향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도 출마를 많이 하니까 지금 15명에서 20명 된다고 하잖아요. 대통령은 탄핵된다는데 1호 당원은 탄핵이 됐는데 20명 가까이 출마한다는 게 오히려 출마를 안 한다는 사람이 더 신선하죠. 출마 원희룡이나 김태흠이나 이런 사람이 더 신선한 지경에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도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뭐 밀어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 탄핵 이후로 이제 그 시대가 끝난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3일 날 대선에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자중자애하고 조용히 있어야죠. 지금 윤심으로 해서 갈라서면은 탄핵 찬성 반대 갈라서면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될 때 그렇게 됐잖아요. 그때 안철수, 홍준표, 그때 유승민 3명이 나와서 서로 갈라치기 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보다 표가 많았는데 졌어요. 지금도 분열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김문수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윤심을 얻고 있는데 네. 그럴수록 좀 더 좀 윤 대통령은 좀 사저정치 오해를 좀 불식시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한 발 더 나가서 윤 대통령 저는 출당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봐요. 눈물 감고 출당 조치 해야 된다고 봐요. 아하. 6월 3일 대선 이기기 위해서 네. 지금 부동층이 38%잖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보다 부동층이 더 많아요. 그렇진데 그 사람들이 이끌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 출당 조치하고 저 특검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 수사 시작하고 해서 오히려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한 발 저는 앞서가야지 비로소 기회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요지는 그거예요. 민주당보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한 발 더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야 실제 6월 3일 대선에 중도층이 마음을 돌리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선 대선 때까지 좀 자중자애하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사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저희가 뭐 좀 뭐 무슨 의원, 뭐 장관 지금 이번 대선의 후보 주자들의 얘기만 저희가 쭉 뭐 만났어요, 통화했어요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정치인만 관저로 부른 건 아닙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일주일 만에 떠나는 윤, 친윤, 전한길 불러 관저 정치. 전한길 강사 있죠. 전한길 씨도 직접 관저로 불렀다라는 겁니다. 이거 좀 볼까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전한길 씨가 같이 주먹을 불끈 쥐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지난 9일에 그제죠. 그제 관저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이 사진 찍고 이 얼굴 보고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러고 왔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서 대체 그럼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 전한길 씨가 얘기하기로는 어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녀왔는데 윤 전 대통령께서 이사를 앞두시고 감사와 위로의 뜻을 전하고자 불러주신 자리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말하길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 청년 세대들 이거 어떡하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잠이 오질 않습니다라고 말을 했다. 깊은 울림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창일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한길 씨가 왜 저기를 갔는지 모르겠어요. 뭐 불러서 갔다고 하긴 해요. 하는데 네. 불러도 가지 말아야죠. 그리고 전한길 씨가 이번 탄핵 국면에서 했던 얘기들 숱하게 얘기를 많이 했죠. 사실상 전한길 씨가 더 앞장섰어요. 이번에 탄핵 국면, 탄핵 정부에서 가장 돋보였던 인물이 전한길, 전광훈 목사, 그리고 전한길 강사, 그리고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이었어요. 이들이 가장 이제 앞장서서 탄핵을 반대했었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간 얘기를 너무 많이 쏟아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계몽령이라는 단어를 뭐 다른 사람이 썼지만 전한길 씨가 많이 썼죠. 근데 그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런 얘기를 했다. 저 얘기 자체는 좋아요. 청년들 걱정이 된다. 근데 그 청년들 걱정된다는 게 대한민국 일반 청년보다도 자신을 지지해줬던 청년을 의식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뭐 알 수도 없습니다만. 근데 아무튼 저런 메시지가 그 전한길 씨를 또 지지한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거기에 많이 고무된 사람도 있었고
탄핵에 반대한 분들,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분들은 전환기 씨의 말 저런 말들이 상당히 격려가 됐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얘기입니다만 도대체 민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념들이 없는 게 아닌가. 저런 사진이 과연 얼마나 중도층에 소구력이 있겠어요. 정말로 같은 얘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탄핵 국면이 가지고 온 것, 비상계엄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어떤 생각, 성찰 이런 게 너무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정말 대단히 씁쓸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지금 이런 게 얼마나 중도층에 좀 소구가 되겠느냐. 이번 탄핵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셨어요. 네.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에서 오늘 오후 5시에 퇴거하는데 그제도 전환기 씨를 불러서 어쨌거나 이렇게 그동안 감사했고 뭐 죄송하고 지지층한테 청년들한테 좀 미안하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오후 5시면 이제 서초동 사저로 가게 됩니다. 이제 서초동 사저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형사재판에 이 출석을 할 때 그때 좀 보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윤 쪽 14일 내란 재판 때 법원 지하로 출석해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이 뭐 변호인 측이겠죠. 근데 법원이 얘기하기를 14일부터 이제 내란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때 지하로 출석을 좀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이렇게 포토라인 같은 데 쓰거나 이게 좀 보이지 않고 그냥 조용히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건데 이경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보통 구치소에 있다가 이 재판을 받으러 갈 때는 뭐 지하로 해갖고 가곤 하는데 인신 구속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정문을 통해 가는 건데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 이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재판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재량권 범주인 건지 궁금하네요. 사실 이제 원칙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연인의 신분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 이제 출석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제 사실은 뭐 공개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제 가는 게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도 뭐 파면은 됐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뭐 지금 예우를 해주고 있는 분이 경호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질서 유지나 아니면 경호적인 차원에 있어서는 좀 재판부 입장에서도 한번 좀 고려는 해볼 수는 있는 내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경호처에서도 이제 법원에 먼저 그런 의사표시를 좀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적인 측면보다는 뭔가 이제 질서 유지 그러니까 국민들의 또 이렇게 뭐 안전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네. 우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예외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사실상 탄핵이 됐고 이제 자연인 신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예우를 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볼 여지는 없긴 한데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권한 중에서도 이 살아있는 게 좀 경호 부분인 거죠. 이 경호 부분 그리고 법원 내의 어떤 질서 유지 이런 측면을 재판부도 고려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만 실질적으로 고려를 한다고 하면 지하로 조용히 들어오는 것도 허가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오늘 이거를 허가할지 안 할지 부분에 대해서 좀 판단이 나오게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네요.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알려드릴 것입니다. 뭘 알려주겠다는 건지 누가 알려주겠다는 건지 볼까요? 한덕수 대선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드릴 것 가능성 배제 안 해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 한덕수 대행 계속해서 차출론, 출마설, 대망론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며칠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직접 한 대행한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출마 가능성을 묻는 동아일보 질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윤영걸 대표님. 네. 근데 그런 일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이 얘기가 좀 묘한 게 아유 그런 일 없어요. 있으면 내가 알려주지 이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요. 좀 기다려봐요. 때가 되면 알려줄게. 라는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저는 자꾸 긍정적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거 아닌가 해요. 아하. 네, 처음에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네. 참모들한테 불호령을 내렸잖아요. 예, 선거 절대 안 나간다. 그 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묻으니까 안 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고민한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나온 게 출마할 일 있으면 알려준다. 그러니까 왜 거절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면 돼요잖아요. 처음에는 안자는 들어갔지만 돼요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뉘앙스가 자꾸 바뀌는 거 아닌가. 아하. 그래서 좀 시기를 좀 보는 거 아닌가. 지금 국민의힘 의원의 108명 중에서 네. 한 40명 정도가 한덕수 대행을 좀 추대할 움직임이 있대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그 세력이 좀 더 커지고 여론이 좀 무르익으면은 네. 저는 옮길 가능성도 출마할 가능성도 상당히 있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은 대선 관리자잖아요. 네. 축구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선수로 뛰는 거예요. 명분이 좀 부족하죠. 그 명분을 채우려면은 민주당한테 빨리 탄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탄핵당할 정도로 무도한 민주당에 내가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출마하면은 명분이 서는 거죠. 아마 시간이 앞으로 14일, 15일이 그 마감이거든요. 네. 그때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지나면은 무소속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지금 말씀은 한덕수 대행 처음에는 생각이 없었을 수 있지만 안 돼요 하면서 점점이 되는 쪽으로 좀 가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안 돼요. 지금은 돼요 아니야. 뭐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실제로 약간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다음 기사 볼까요? 대통령목 인사권 행사했죠. 헌법재판관 2명 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랑 통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갈 거예요 라고 물어서 고민 중이에요 라고 얘기했다는 이 통화 내용이 어떻게 유출이 됐냐, 일부러 흘린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대행의 뭐 좀 심상치가 않구만 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 교수님. 예. 어떻게 보시는가? 심상치 않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저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그 말씀드리냐면 뭐 출마할 수 있는 거겠죠. 뭐 네. 하는데 뭐 자유죠. 뭐.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실패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럼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정치에는 책임성이 따라요. 책임성, 대표성, 반응성, 조언성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게 관철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좀 봐요. 국민들이 뭔가 책임지려 하지 않고 뭐 자꾸 숨기려 하고 국민들 중도층들의 국민 일반의 반응에 하지 않은 것. 그게 지지율이 계속 안 좋았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말이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여러 가지 야당과 갈등이 빚어지고 이러면서 탄핵까지 왔다고 좀 보는 건데 계엄까지 왔고. 근데 바로 그 정부의 2인자를 했다고요.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나오지 않는 게 전 도리라고 보고 저렇게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분이 고민하고 있다. 결정된 거 전형적인 정치적 발언들이에요. 관료의 발언이 아니에요. 저건 고위공직자의 발언이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타당치가 않고 근데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완구 법제처장을 지명을 했어요. 재판관은. 네. 근데 이거 이완구 법제처장 지명을 굳이 왜 이 인사를 했을까? 여러 문제적 인물일 수 있는데 보기에 따라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이 얘기가 할래 많지만 지금 그 시간은 아니니까. 이건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뭔가 교감이 없으면 굳이 이분을 지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심과도 뭔가 교감이 있는 거라는 그 해석도 가능하고 일단 발언 자체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보세요. 2017년도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전 유엔 사무총장 결국 나온다고 출마한다고 그러다가 다 그쪽에 전열막 틀어놨어요. 황교안 전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55일 전에 출마 안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했거든요. 전 우리 한덕수 대행께서도 빨리 얘기를 해야 돼요. 이번 주말 정도, 주말이 내일인데 내일 네. 정도까지 얘기를 해야 돼요. 아하.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정치적 윤리고 도리죠. 저런 식으로 애매하게 얘기하면서 뭔가를 즐기는 것 같은 민주당의 발언을 빌자는 무슨 대통령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저런 태도는 썩 그렇게 고와 보이지 않는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쭉 말씀하시는 중에 김문수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묘한 지금 상황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김문수 전 장관이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 뭐 대망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덕수는 훌륭한 공무원이다. 정치랑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한덕수 대행이 정치를 생각하는 거 나는 잠꼬대로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표현이 상당히 윤영걸 대표님, 네. 견제인가? 라는 느낌도 살짝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했어요. 출마위에 만약에 그만둔다고 상당한 문제 제기 있을 걸이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편안한 길, 어떻게 보면 급여 생활자, 투자로 말하면 정기예금에 들은 거죠. 원금 손실 하나는 금리는 적지만은 정기예금 네. 투자를 한 거고 대통령 자리는 벤처 투자거든요. 뭐 만약에 아니면 대통령 더 자리 들어가면은 네. 퇴직금 다 올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칫하면 감옥도 갈 수 있는 게 대통령 출마자인데 그 꽃길만 걸어온 사람이 쉽게 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죠. 그동안에 보건 총리라든지 반기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 좌절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게 쉽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조기 대선의 시대 정신이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고 하나는 개헌을 꼭 해야 돼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이 갈갈이 찢어졌거든요. 국민 통합. 이 세 개를 해야 돼요.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 세 개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경제도 그렇고 나눠주자는 거고 국민 통합도 뭐 개딸 갈라치기 하잖아요. 그리고 개헌도 지금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이길 만한 사람이 지금 여론조사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을 끌어들이려면은 한덕수 대행이 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도 일단 선언하고 네. 그 과거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한 것처럼 대선 직전까지 이 이벤트 세레모니를 끌고 가면은 컨벤션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될 거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그런 얘기도 했대요. 가족들과 상의 중이다. 아하. 지금 자녀분이 안 계시거든요. 네. 무자녀예요. 부인밖에 없어요. 근데 부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이거든요. 가족 부인한테 물어보면 why not 그럴 것 같습니다. why not? 왜 안 해? 그럴 것 네. 같습니다. 6월 3일 날부터는 어차피 쉬시거든요. 네. 그러려니 한번 배팅을 해보자. 저는 이런 생각을 상당히 하고 시대적으로도 또 맞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가족과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온 건 맞는데 일단 뭐 아내 이 배우자가 뭐 why not이라고 얘기하는 건지 추측이에요. 예, 거기까지 이제 추측입니다만 그런 얘기할 수도 있다. 좀 이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오히려 하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갈수록 점점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실제로 어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직접 보고 오실까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통합의 리더십과 안정적 국가 운영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고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국제 관계를 원만히 풀어낼 수 있는 국가 지도자가 간절히 필요할 때입니다. 한덕수 총리만이 분열을 넘어 상생으로 갈등을 넘어 동서통합으로 가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그 길의 출발점에 한덕수 총리께서 중심에 서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전주 출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당협위원장들이 어제 12명이나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나오세요. 결단을 좀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이미 여론조사도 한번 좀 시행이 됐어요. 지금 보니까 한덕수 손사래도 커지는 대망론 56%는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잘 못할 걸이라고 얘기하는 게 37%다라는 거죠. 한덕수 대행하면 잘할 것 같은데가 일단 56% 과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뭔가 자꾸자꾸 대망론은 좀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 나오세요 하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지금 나오고 이 하면 잘할 것 같은데라는 얘기도 56% 과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가 살짝 나왔죠. 한 대행이 나는 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거죠. 만평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네. 조기 대선판에서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은 지금 응원을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응원을 하고 옆에서 네. 이 배틀을 잡고 있는 거는 한대행이다. 근데 주심 복장이죠. 심판인데 배트 잡고 공 칠 상황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들 수 있는 의문이 자꾸 한대행 나오라고 하는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사실 상식적으로는 아니 고위공무원이면 퇴직 후에 뭐 취업금지 제한 이렇게 취업금지 3년이든 몇 년이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총리직을 사퇴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당권은 경쟁에 뛰어들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건 사실 법적으로 무리는 없긴 하거든요. 법적 문제는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의 이제 뭔가 이제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에 해왔던 말들, 그다음에 이후에 그런 메시지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이 뭔가 이제 이전에 그런 행동들을 하고 배치되는 그런 행동들로 나아갈 것 같으니까 좀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또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중인지는 조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지만 기존에 수행했었던 어떤 이 정부, 이 행정부의 어떻게 보면 수장으로서 지금 현재 수장으로서 있는 거죠. 이런 일들과 어느 한쪽의 주자로 해서 나가는 건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도덕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는 윤리적 이런 부분을 좀 보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왜? 다음 기사 볼까요? 한덕수 몸값만 키워줄라 민주당 재탄핵 딜레마입니다. 최찬일 교수님, 아까 윤 대표님이 살짝 얘기하셨어요. 한대행이 만약에 나갈 거면 탄핵을 당해서 떠밀려서 좀 나가야 돼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형국이 될까 봐 또 다시 탄핵도 못하는 게 민주당 아니겠어? 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탄핵을 또 하게 되면은 이제 민주당이 완전히 민주당으로부터 이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금 여야는 없습니다만 네.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정당으로부터 탄압받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서사 쓰겠다. 핍박받는 며느리 이런 느낌. 서사 쓰겠다는 그건 서사가 될 수가 없죠. 서사라는 건 자신의 성장 과정, 정치적 배경이 서사가 되는 것이고 탄핵 2번 당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크게 전 의미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 네. 글쎄요, 한덕수 전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서 민주당이 탄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면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할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서서 이제 자리를 시프트할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하나의 명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명분을 민주당이 굳이 깔아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대단한 의미의 서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대단히 고민할 수밖에 없고, 지금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죠. 예비후보 등록했으니까 이제 후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굳이 그 일을 택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안정성 있게 가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후보로서 앞서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 또 탄핵을 해서 또 비판을 또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킬 것 같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나오면 정치권의 그 공세를 당해내지 못할 것 같아요. 과거에 고건 총리 얼마나 인기 높았어요. 한덕수 대행은 비교도 안 됐다고요. 그리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마찬가지,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만 그분도 그랬고 의외로 관료고 깨끗하고 정치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감이 있습니다만 네. 막상 정치라는 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그 백전노장들의 그 공세 당해낼 수 있을까요? 한덕수 총리도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금 여권 내에서도 문제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까지 잘 쌓아온 여러 공직의 명예 이런 걸 차라리 간직하고 이름을 가지고 가는 게 낫지, 또다시 새로운 길로 들어서서 글쎄요, 그 길로 갈까요? 그 꽃길 이런 걸 떠나서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그 길로 안 갈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은 생기겠죠. 주변에서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잘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권력의 그 수렁으로 가는 한 늪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 옆에 있으면 출마하지 마시오라고 조언할 것 같아요. 네. 한 대행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거창한 차원 말고. 네. 알겠습니다. 한대행이 과연 그 삼엄한 이 험난한 이 거친 정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나라면은 도시락 싸면서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좀 말리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대행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죠. 고민의 끝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네. 주말 상간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구 당대표들입니다.
현직은 아니에요. 옛날에 했었던 당대표들의 얘기다라는 거죠. 기사 같이 볼까요? 한동훈, 헌재 사실상 이재명도 탄핵, 시대교체 화두 출사표다라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 네, 어제 직접 나 대선제 출마할 거예요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모습 같이 보고 오실까요?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자주 흘러나오는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푹 빠졌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저게 음악이냐는 최악의 혹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였습니다. 시대 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 아니, 출마 선언이라고 했는데 무슨 말하는 거야? 길보드 차트가 왜 나와? 하고 한참 들었더니 서태지의 난 알아요. 그거 처음에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게 무슨 음악이야? 라고 했었지만 문화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제가 정치의 서태지가 되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 들고 나왔다라는 거죠. 시대 교체를 화두로 이 화두로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런 얘기도 해요. 헌재는 사실상 이재명도 탄핵을 한 거다라고 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한동훈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도 탄핵, 그러니까 파면이 됐지만 이재명 대표도 아니다. 윤이 동시 탈락, 동시 파면 이런 지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지난주에 네. 그런 부분도 일부 나왔죠. 국회에서 독주하고 너무 막 법 같은 거 입법 탄핵 좀 남발하고 있는 거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핵도 있다.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여당 대표 출신이 저렇게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이렇게 교체를 얘기하는 게 좀 어색하지 않나요? 본인도 책임이 크잖아요. 본인이 총선 패배의 주역이었어요. 그다음에 또 당권에서도 또 잘못됐어요. 또 계엄 이후에도 또 대응해서 윤 대통령하고 내란의 주범을 자백하는 꼴이다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당대표에 쫓겨나던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 소리 듣고 보수에서는 윤 대통령을 배반한 배신자다. 이렇게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코너에 몰려서 지금 비호감도가 한 75% 되거든요. 앞으로 관건은 이 비호감도를 어떻게 좀 낮추느냐.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겠느냐. 근데 어제 보니까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하고 해리스 때 해리스는 트럼프만 맨날 공개했거든요. 트럼프는 앞으로 이렇게 바꾸겠다고 정책을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트럼프 선택했거든요. 어제 보니까 이재명만 계속 비판해요. 지난 총선 때에도 한동훈 전 대표가 2조 심판론 갖고 계속 하고 싸우다가 죽겠다고 그랬는데 진짜 죽었잖아요. 그래도 어제도 또 싸우다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권당 전 대표 출신은 차분하게 냉정하게 대안을 모색하고 정책을 갖고 가야 되는데 너무 어제 보면 흥분했어. 열혈투사, 독립투사 같은 저런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모습 갖고는 저는 이기기가 어렵다고 본다. 단 하나 저는 귀담아 들을 거는 3년만 하고 개헌하고 그만둔다. 그거는 아주 좋은 태도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지금 계속 이재명은 안 된다. 이재명만 계속 때리는 거가 과연 이 여당의 이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전략 포인트냐라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실제로 어제 다음 기사 좀 볼까요? 한동훈
양자대결 노림수 40분간 이재명 9번 외쳤다. 계속 이재명 대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는 이래요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뭐 맞는 거냐라는 취지의 뭐 비판을 하셨는데 그게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또 전략적인 포인트다라는 거죠. 양자대결로 이재명은 한동훈이어야 돼라는 이런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도 좀 한국일보 제목에 같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선언에 사실 더 눈길이 가는 건 이 부분입니다. 어제 출마 선언할 때 국민의힘 내부 현역 의원들이 몇 명이나 나왔냐라는 거죠. 볼까요? 조경태, 송석준, 배현진, 서범수, 박정훈, 우재준, 진정호 등등등 해서 17명이 왔다라는 겁니다. 108명 중에 17명. 뭐 적은 수가 아니에요. 최 교수님. 근데 관건은 사실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뭐 중도 확장성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당내 확장성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선 통과가 문제예요, 일단.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당대표 선거 때는 상당한 그 지지를 얻었어요. 그때도 상당히 선거가 어려울 것이다. 당권이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당심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보는 거죠. 이번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지금 아까 말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셨으니까 근데 지금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전 상대할 사람이 전 한동훈 대표 전 대표 정도 그리고 오세훈 시장 정도. 오세훈 시장은 또 탄핵에 대해서 마지막에 좀 말을 살짝 바꿨어요. 탄핵에 처음 찬성했다가 탄핵을 찬성한 건 아니다. 그건 뭐 탄핵 심판을 받아봐야 하는 거다 이런 투로 마음을 바꿨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돼야지 그래도 경쟁해볼 만하지. 다른 대표들이 계속 윤심을 의식하고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들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아까 말씀 지나갔습니다. 이재명을 과도하게 의식하면요 지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탄핵을 이재명도 당한 거다 민주당도 당한 이건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아마 이건 것 같아요. 탄핵 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우려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물론 상대를 이제 양자대결로 구도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 하더라도 그런 비판을 하긴 하되 과도하게 이재명 대 반이재명 이러면 항상 반자 안 붙은 사람이 이긴다고요. 그런 것들 좀 전략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본선에 가면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데 관건은 경선에서 과연 될까라는 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 뭐 지지자들은 만약에 본선을 생각하면 또 한동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도 좀 같이 좀 주셨는데 한동훈 전 대표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집토끼 경선에서는 필요한데 이 산토끼 본선에선 산토끼를 또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아주 힘든 요 시기 전략적으로 한동훈은 이재명 어떤 양자 대결의 이런 이 구도를 한 게 전략적으로 어떻게 주요하게 이 역할을 할지를 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저격하고 콕 집어서 난 한 놈만 패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죠. 이재명 대표도 어제 한동훈 전 대표보다 먼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진짜 대한민국 만들 것 세 번째 대선길 나섰다. 근데 일단 첫 발을 동영상으로 뗐어요. 네. 지금 이 서울역에서 한 시민이 이 동영상 출마 선언을 보는 모습을 찍은 게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직접 잠깐 보고 올까요?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나라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경제성장, 실용주의를 외치면서 11분짜리 다큐로 중도층을 좀 공략했다라고 이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지금 여기 화면에도 보이지만 이건 베이지색 이런 니트를 입었고요. 뭐 정장이라기보다는 좀 더 편한 느낌. 그리고 뒤에 뭐 책도 좀 이렇게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조근조근 약간
커피 광고 같다라는 느낌도 없잖아 들긴 드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노린 게 뭘 노리고 이런 이미지를 좀 연출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저는 뭐 온화한 이미지, 네. 예, 이재명 대표하면은 굉장히 투쟁적인 이미지, 반한 이미지, 네. 또 보복, 정치 보복 뭐 이런 이미지가 크잖아요. 지난번 대선 출마 때는 억강 부약 얘기하고 기본소득 얘기하고 이런 네. 거는 중도층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했다. 옷도 뭐 베이지색, 아무 색깔이 없는 베이지색 니트색에다가 음악도 아주 장중하게 깔고 확실히 민주당 진보 쪽이 감성에 호소하는 능력은 뛰어나다. 그래서 3일간 계속 지금 발표하잖아요. 보통 다른 데 대선 후보자들은 뭐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이라든지 네. 뭐 국회 계단이라든지 뭐 청계천이라든지 이런 데인데 TV로 화면으로 저렇게 3일간 계속 한다는 거는 상당한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이제 내용이 언행 불일치죠. 언행 불일치. 경제 성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재명 전 대표가 얘기한 게 경제 성장하고는 반대로 가잖아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양곡관리법이라든지 기본소득 뭐 나눠주자는지 또 MBDI 만들어서 뭐 정부 주도로 하자고 그러는데 주 52시간도 지금 안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는 경제를 망치는 반대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제 경제 성장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언행일치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은 이재명 대표의 원래의 이 갖고 있었던 좀 센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좀 이런 이 부드러운 모습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좀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 하면 또 보수 쪽 지지자들은 생각하는 게 사법 리스크를 또 얘기를 해요. 이경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이제 없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뭐 아직까지 판결이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네. 뭐 명확하게 이제 뭐 피선거권이 박탈된 건 아니고 지금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과연 이렇게 재판을 진행 중이고 혹시나 나중에 만약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고 이제 대통령이 됐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재판이 만약에 중단된 상태로 지속이 됐다가 나중에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서 만약에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 네. 그러면 애초에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수행을 했다는 또 그런 문제도 또 제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법적으로는 뭐 대선 출마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지만 과연 그런 자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좀 그런 걸 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지금 당장 대선 때까지는 아무 뭐 영향이 없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진행 중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금 결국은 이 어떻게 보면 가다가 이 판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